안녕하십니까, 홍규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할 주제가 백성을 품은 제주 목사의 목민이라는 주제입니다. 목민이라는 뜻은 이제 백성을 잘 돌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조선 그 제주 목사라는 표현은 마치 이제 조선 시대 이제 그 제주 목사, 제주도 그 행정 군정의 이제 그 총 책임자를 뜻하는 듯한데, 조선 시대 이전에도 이제 그 고려 시대부터 제주의 지방관이 이제 파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말씀은 이 한반도에서 이제 그 소위 중앙 조정의 이 제주 변방 섬에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이런 그 한반도의 왕조들이 그 제주섬 변방에 파견되었던 지방관, 목민관, 이들의 이제 면면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좀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후세까지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살피면서 오늘날 이제 그 제주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들의 상을 한번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부는 첫째는 이 고려시대 이 제주에 파견되었던 목민관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조선시대는 과연 제주란 그 섬이 행정체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는지 요거를 조금 아셔야 이 지역을 다스리러 내려온 그 목민관들이 어떤 존재가 있느냐, 요런 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상 제주도 행정군정의 이제 총책임자인 제주 목사의 면면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좀 일부 격으로 이렇게 이제 제주 목사의 목민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고려시대 제주의 목민관입니다. 고려시대 제주의 목민관은 일단 고려 이 탐나라는 예전 고대의 그 탐나라는 독립왕국이 고려의 이제 그 행정 체계로 이제 편입된 이후서부터 고려에서 이렇게 이제 그 탐나로 지방관이 파견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독립왕국인 탐나의 어떤 그 종언이 뭐 예를 들어 조선전기 현종 때 뭐 군을 처음 설치되었다, 또는 나중에 고려 후기쯤으로 중기 후기쯤으로 가면 의종 때 현으로 또 그 격화되었다라고 그 어떤 그 요 제주섬의 군 또는 현이라는 고려 조정의 일개 지방구역으로 이렇게 행정 편입이 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고려에서 아까 고려 전기 현종 때 처음으로 탐나군을 설치했다라고 하지만은 그때 고려 전기 때는 제주에 고려 조정에서 파견한 지방관이 내려온 사례가 없습니다. 문헌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려 조정에서 제주에 그 목민관, 지방관, 지방 통치를 위한 목민관이 처음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는 언제 때부터냐면 고려 중기 의종 때부터입니다. 그 최초의 이제 그 목민관이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최척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분이 이제 내려온 그 호칭이 탐나령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서 드디어 이제 고려 조정에서 116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제주에 지방관이 파견되거든요. 그 이후서부터 고려 조정에서 제주의 목민관으로 파견되는 그 존재의 호칭이 하나로 이렇게 이제 또 정하지 않고요, 여러 사료에 보면은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안무사라고도 불리고 부사라고도 불리고 판관, 만호, 목사 등 좀 고려시대 때 제주에 파견된 목민관의 호칭은 좀 다양하게 문헌에 전하면서 호칭이 이제 불려졌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되고요.
문헌에 전하는 고려시대 왕명을 받들어서 제주에 그 통치하려 내려온 지방관을 제가 이제 총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명 정도 고려시대 제주에 파견된 목민관들, 이들이 이른바 좀 참 훌륭한 선정관이다. 훌륭한 이제 그 제주의 이제 그 통치를 이루었다라고 이른바 이제 명환, 이름명 이제 벼슬아치 환자 써서 참 이름난 벼슬아치, 훌륭하게 이제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름난 벼슬아치다. 명환으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 70명 중에 16명밖에는 되지 않아요. 16명. 그리고 그 16명 중에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제주민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 사례는 5명밖에 또 되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사료 중에서 특히 이제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은 제주민의 그 칭송 표현까지 기록이 되어서 참 훌륭한 고려시대 제주의 통치자였다라고 이름난 인물은 5명인데요. 그 5명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최척경, 경세봉, 김지석, 이백겸, 임박 요 5명이 그 동국여지 승남이라든가 이와 같은 사료에 나름대로 제주민의 칭송을 받으면서 훌륭한 정치를 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초의 이제 그 제주 지방관 의종 때 탐나랭으로 내려온 최척경이라는 인물은 그 칭송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일 이분이 현령이 된다면 당시 아마 제주에 이제 그 좀 밀란이 일어나 있어서 우리가 일으키는 그 밀란을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진 이제 철수하겠다, 무기를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공께서 오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참 살아난다 해갖고 이 사람이 2번 제주에 이제 그 지방관으로 파견되는데 처음으로 제주에 파견됐을 때 제주민과 호흡을 맞추면서 정치를 잘 하고 이제 이임을 했나 봐요. 이제 떠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아마 뭐 또 파견된 지방관의 타막 때문에 제주민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척경이란 분이 다시 현령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무기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되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제 동국여지 승남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최척경이라는 인물이 참 그 중앙조정에서 이제 제주에 파견된 지방관 중에서는 그래도 제주민의 칭송을 받은 최초의 선정관으로 이렇게 이름을 남겼다라고 우리가 이제 조명할 수 있고요. 2번째는 경세봉이라는 인물과 이제 김지석이라는 인물이 전하는데 이 2분 다 이제 고종 때 제주 부사로 내려왔고 김지석이 부사로 와서는 제주민들이 당시 담당했던 그 조세, 콩이라든가 말, 공납 이런 공추를 없애고 그 자기를 돕는 제주의 이제 그 지방 아전들 10명을 아주 청렴결백한 아전들로 이제 뽑아서 이 친구들로부터 제주민의 이제 그 일선 행정을 이제 도맡게 함으로써 그래서 제주민의 칭송을 받았는데 그 제주민의 칭송 표현이 이 김지석이가 오기 전에는 참 경세봉이라는 훌륭한 이제 그 선정관이 있었고 지금 이제 김지석이 와서 또 이와 같은 그 통치를 펴니 뒤에는 김지석이 있다 해서 제주민 입장에서는 요 경세봉이라는 인물과 김지석이라는 인물이 참 그 훌륭한 이제 선정관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이백겸이나 임박 같은 친구는 이제 반란 진압과 관련해서 이백겸이나 이영 같은 사람이 와서 무마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모반하겠는가 하여 이백겸이 제주 목민관으로 오니 반란이 이제 진압됐다. 또는 임박이란 분은 이제 공민왕 때 선무사로 그 목호 목자들이 있어서 이들의 이제 그 고충을 이해하면서 조정에서 임박 같은 임선무 같은 사람을 파견한다면 우리가 어찌 반역하겠느냐. 예전에 계실 때 훌륭했었다 해서 이제
이 모반을 하지 않을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제주민의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 5명 오늘날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최척경, 이백겸, 임박이란 분이 고려시대 그 기록에 남아있는 바로는 밀란 등이 발발했을 때 제주민 입장에서 이미 선정관으로 이렇게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고, 이들이 이제 부임하면서 드디어 밀란도 수그러들고 민심도 위무되어 제주가 이제 그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접어들어가는 경우고, 이 두 분은 경세봉과 김지석 두 분은 이제 좀 청백리로 이름이 나서, 특히 김지석은 제주민의 이제 조세라든가 또는 진상마 감면에 힘써갖고 칭송을 받은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한번 사료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아까 그 김지석이라는 인물이, 이분은 뭐 어디 그냥 동국예지 승남이나 이런 자료에 지지서에 나온 게 아니고요, 아예 고려사에 이렇게 딱 이렇게 열전편에 수록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지석이 고종말에 제주부사가 되었다, 고려사에 있는 열전 내용을 그대로 이제 지금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주민들이 이제 조세를 바치는데, 여기 또 두 분이 이름이 나와요. 고려시대 때 제주에 이제 파견됐던 지방관으로 정기와 이저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주에 수령을 와서는 뇌물 받고 뭐 파면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좀 부정을 저지른 이제 목민관으로 이렇게 이제 됐고, 이 김지석이란 분이 이제 이들의 뒤를 이어서 제주에 부임하니까 홍이나 말의 공납을 면제하고 청렴한 관리 10명을 뽑아서 관아서리로 임명하니 이제 물처럼 제주가 이제 깨끗해졌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말하기를 앞에는 경세봉이 있었고 뒤에는 바로 요 김지석이 있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제주민의 칭송을 받은 표현이 고려사라는 정사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선정관이죠. 근데 폭정을 펼쳤던 아주 그 탐관오리들에 대한 소개도 역시 같은 고려사에 소개되어 있는 한 두세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 고려사 나유라는 분의 이제 그 열전을 보면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나득황이라는 사람인데, 그 나득황이라는 사람이 제주 부사로 왔을 때 상당히 이제 그 제주민을 괴롭히고 추령, 아주 그 세금을 그냥 가혹하게 이제 걷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또 나득황이라는 지방관만 소개한 게 아니라 또 송소라는 지방관이 또 등장하면서, 이 송소란 사람이 또 제주 수령에 있을 때 역시 뇌물죄에 연루되어서 면직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득황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또 제주에 부임하니까 제주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작은 도둑놈이 와서 제주를 그냥 막 탐정을 펼쳤는데, 송소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나득황이 오니까 이 친구는 좀 큰 도적이다 해서 이렇게 그 제주민들 입장에서 중앙에서 파견되어 내려온 뭐 송소, 나득황 이런 친구들이 참 제주민에게 이제 폭정과 탐관오리로 이렇게 가혹한 조세 수탈을 하면서 피해를 입혔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만은, 이 나득황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나유예요, 나유. 근데 이 나유라는 인물은 우리 고려사에서 상당히 참 훌륭한 인물로 조명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막 탐관오리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데, 정작 요 나유열전 여기 있는 내용 말고 나유열전 이제 이 후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이 사람은 제주와 인연이 깊은데, 이보다 이제 훨씬 뒤에 삼별초 때 그 김방경하고 몽고군이 삼별초를 진압하러 들어왔을 때, 김방경의 부하 장군으로 제주에 이제 내려와서 삼별초를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삼별초를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이후에는 이제 강화도에서 제주로 이렇게 이제 또 그 천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강화도에서 그 반란을 일으킨 삼별초 세력이 진도로 이렇게 이제 그 본거지를 옮길 때, 그때 강화도에 피신해 있었던, 몽고 침략으로 강화도에 피신해 있었던 고려의 그 대신들과 그의 가족들, 처자들이, 이 신하들은 왕을 따라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지만은 그 삼별초가 이제 항쟁을 벌일 때 이 가족들까지 이 개경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들이 강화도에 많이 잡혀 있는데, 그 가족들이 삼별초 세력에게 강제로 이렇게 거의 포로나 다름없는 격으로 함께 잡혀서 진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부인하고 남편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건데, 헤어지게 되는데, 육지로 왕을 따라서 돌아온 대신들은 새 장가를 들었단 말이죠. 새 장가를 들었는데, 이 그 강화도의 삼별초 뭐 사실상 포로나 다름없이 잡혔던 처자, 특히 그 부인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 뭐 어떻게든 개인적으로든 또 풀려나서든 육지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인 남편을 찾으러 이렇게 가면은 이미 남편들은 다 결혼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해버려서 강화도에서 이제 돌아온 본부인들은 별로 챙겨주질 아니한 게 당시 일반적인 상황인데, 나유란 친구는 이제 그 강화도에서 본인도 이제 그 개경으로 돌아온 뒤에 새 장가를 들었고 이제 새로운 부인이 있는데, 강화도에서 그 새로운 이제 그 예전 본부인이 이제 돌아오니 나유만큼은 강화도에서 살아 돌아온 자기 본부인을 집에 모셔서 이렇게 뭐 잘 함께 이제 뭐 지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본부인과 그리고 또 새 장같은 가정을 좀 잘 꾸린 인물로도 이렇게 이제 좀 이름이 널리 이제 알려져서, 이 나유란 인물은 이렇게 참 뭐랄까 고려사에서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부친이 이제 조금 탐관오리였나 봐요. 그리고 특히 그러니까 이 부자가 우리 제주에는 고려시대 때 상당히 참 정반대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고려사에 또 보시면 임숙이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이 임숙이라는 인물도 탐욕스럽고 간사해서 제주 백성들이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고려사 문헌을 뒤적거리다 보면은 아까 선정관으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살펴봤던 뭐 최척경이라든가 이백경, 그리고 또 임박, 이런 사람들도 있고 경세봉, 김지석 같은 5명도 있지만, 뭐 여기 송소, 임숙, 아까 뭐 나득황, 또는 정기, 이저, 이런 그 제주민들에게 이제 그 아주 악정을 펼쳤던 그 탐관오리들에 대한 면면도 문헌에 이제 전한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고려 시대 어떤 그 제주의 목민관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들은 지금 사료든 이상 말한 분들이 이제 거의 전부 다 해도 이제 관이 아니고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좀 조선시대로 들어와서, 조선시대 이제 그 제주 목사를 다루기 전에 제주의 이제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었나를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제주 목사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제주는 세 고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 삼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고을읍자 써서 세 고을. 한라산을 경계로 해서 북쪽 지역은 무조건 전부 다 제주 목이에요. 아마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보면 제주시 전역이 조선시대도 제주 목이다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조선시대 제주 목 하면은 이 제주도 전체가 제주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조선시대 제주 목 하면은 한라산 경계로 북쪽 지역만, 오늘날의 행정구역상 제주시 지역만 제주목이고요. 그러면 한라산 경계로 남쪽 지역은 뭐냐 하면 제주목이 아니고, 남쪽 지역도 남동쪽 지역은 정의현이라는 엄연히 다른 행정구역이 있고,
또 한라산 남서쪽으로는 대정현이라는 또 별도의 행정구역이 있어서 제주목과 제주도를 이렇게 등치하면 안 되고요. 제주목은 제주도에서 북쪽 지역만 조선시대 제주목이라고 했다. 그리고 산 남쪽은 다시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남동쪽 지역은 정현, 남서쪽 지역은 대정현. 이렇게 이제 나눈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태종 16년, 1416년에 이렇게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세 고을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세 고을로 나눈 이유는 남쪽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 행정 최고 책임자인 제주 목사에게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이제 자꾸 왕래를 하려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남쪽 지역도 지방관을 파견해서 별도로 이렇게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종실록 1416년 5월 6일자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제주 목사 도안무사라고 불렸는데, 오식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사이, 일에 마땅한 업무, 일을 이렇게 왕에게, 이제 태종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목사가 왕에게 나름대로 제주에서 어떤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을 이른바 이제 장계라고 하는데요. 그 오식 목사가 태종에게 올렸던 그 장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전합니다. 제주에 이제 군을 설치하던 초기에라는 표현은, 이거는 조선시대가 아니고 고려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탐라에 군이 설치됐다는 건 고려 초 현종 때 이제 군이 됐다가 나중에 의종 때 이제 현으로 이렇게 이제 그 강등됐다고 얘기를 할 때, 바로 그때 제주에 군을 설치하던 초기에 우리 제주는 한라산 사면이 전부 몇 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냐면 17현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17현. 그러면 그 17현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기 지금 북면의 가장 중심지인 오늘날 이제 원도심 지역, 제주시 원도심 지역, 그냥 동쪽으로는 산지천, 그리고 서쪽으로는 병문천을 자연해자로 삼고, 그 가운데 일대, 삼도이동 지금 현재 목관에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출성로 지역,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 남로타리 아래로부터 해서 이 성안 지역, 이 원도심 지역이 대촌현입니다. 대촌현, 이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나누냐면 동도와 서도로 나누고, 동서도로 나누고, 각각 정해진을 두어서 이제 그 곳곳에 해안에 연변 방어를 맡겼는데, 동서도 쪽에 있는 남산 남쪽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가 있는 제주 원도심 대촌현으로 왕래하려면은 이 산 넘어서 오거나 해안으로 오고, 교통도 불편할 뿐 아니라 농사 때 또 갔다 오고 하면은 불편해서 폐단이 적지 않다. 그러니 이제 그 고를 좀 나눠야겠다 해서 나눈 게 어떻게 나냐면, 본읍 대촌년에는 동도 쪽에 있는, 동쪽 지역에 있는 현 중에 신촌현, 오늘날 이제 조천읍 신촌리죠. 삼양동 바로 다음서부터 시작되는 신촌현, 그 다음에 이제 함덕현, 그 다음에 김영현,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어떤 현이 김영현 다음에 더 있냐면은 여기 지금 정의현이 나오고요. 정의현. 그 다음에 토산현이 나옵니다. 표선. 그 다음에 호화현, 남원 신례요. 그 다음에 이제 홍로현, 오늘날 서귀포시 동홍동, 서홍동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홍로현까지가 동도에 속한 7개 현이고요. 신촌, 함덕, 김영, 그 다음에 정의, 토산, 호화, 홍로, 요게 7개 현이 동도에 있고, 서도에 있는 것은 어디냐면은 귀일현부터 시작해서 하귀죠. 귀일현. 그 다음에 고내현, 고내리. 그 다음에 애월현, 애월리. 그 다음에 곽지현, 곽지리. 그 다음에 귀덕현, 귀덕리, 한림, 귀덕리. 그 다음에 명월현, 이제 명월, 한림, 명월까지 가고.
그 명월 서쪽으로는 다시 이제 뭐가 등장하면 여기 차귀현이 등장해요. 차귀. 고산, 한경 고산, 차귀현. 그 다음에는 대정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래현이 있습니다. 예래동 지금. 그래서 이쪽은 서쪽 지역인데 서쪽은 9개 현이에요. 9개 현. 그러면은 아까 가운데 제주시 원도심은 뭐가 있었죠? 대촌현 하나 있죠. 그리고 아까 동쪽에는 몇 개의 현이 있다고 그랬죠? 7개 현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금 몇 개 현이 있어요? 9개 현이 있죠. 그러면 전부 합하면 몇 개 현이 됩니까? 17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탐라는 이렇게 17개 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대촌현만 빼고 나머지는 동서도로 나눴다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본읍에 있는데 동도 쪽에 있는 신촌, 함덕, 김녕까지만, 그러니까 북동쪽이죠. 북동쪽. 그리고 서도 쪽에 있는 건 귀일, 고내, 애월, 곽지, 귀덕, 명월까지. 요거는 다 어디에 소속을 시키냐면 대촌년에 소속시킨다는 거예요. 대촌년. 그래서 이렇게 소속시킨 게 탄생한 게 뭐냐? 제주목입니다. 이게 제주목. 그 다음 동쪽에 있었던 중에는 정의현을 이제 사실상 그 예전 정의현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 예전 정의현에 토산현, 호화현, 홍로현까지 합해서 4개 현으로 이제는 토산, 호화, 홍로현을 없애고 그냥 정의현 하나로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화하고, 그 다음 서쪽 지역은 대정현을 중심으로 해서 예래현, 차귀현 2개 현을 포함해서 대정현이 탄생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제주목, 그 다음에 정의현, 대정현 세 고을로 재편하겠습니다 라고 당시 제주목사 오식이 태종한테 건의하니까 왕의 태종이 이제 승낙이 떨어져 갖고 드디어 이제 제주가 세 고을로 나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견되는 지방관도 제주목에 목사가 오고, 정의현에 현감이 오고, 대정현에 현감이 오고 해서 이렇게 3명이 오는 걸로만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데 제주 이 정의현하고 대정현에는 정의현청과 대정현청이 있어서 현감이 위치하고 읍지로서 이렇게 이제 그 정의현, 대정현을 다스리지만, 제주목에는 관아가 2곳이 있었어요. 2곳. 지금은 복원된 게 제주 목관아만 복원돼서 거기에 제주 목사가 있었다 해서 마치 하나의 이제 그 조선시대 제주 행정관청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주 목사가 머무는 제주 목관아는 제주 영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주에는 또 제주 목사 말고 제주 판관이라고 불리는 지방관이 한 명이 더 옵니다. 제주 판관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 제주 판관이라고 불리는 그 지방관이 그 친구가 머물렀던 관아는 이하라고 불러서 제주 목관이라고 불렀어요. 제주 목관. 그래서 지금 관덕정을 중심으로 바닷가 쪽, 북쪽으로는 제주 목관아가 있고, 저기 남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거기 예술공간 이하 자리가 있거든요. 그보다 앞서서는 뭐 옛날 제주대병원 자리였고, 그 예술공간 이하 자리가 바로 제주 판관이 또 그 관할하는 이제 그 관하고, 그래서 그 제주 판관이 제주 목을 다스리고, 대정현감은 대정현, 정의현감은 정의현감, 정의현은. 그리고 요 세 고을, 제주 판관이 다스리는 제주목, 정의현감 다스리는 정의현, 대정현감이 다스리는 대정현, 요 세 고을을 순력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제주 판관, 정의현감, 대정현감 이 친구들이 제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나, 이렇게 민심도 살피고 그 관리들도 지방관들도 이렇게 인사고과 남기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이 제주 목사예요. 제주 목사. 그러니까 제주 목사는 정삼품 당상관으로 제주에 내려오는데 제주 목에는 관아가 두 곳 있었다. 제주 영청과 제주 목관. 그래서 지금 자꾸 우리가 원도심에 복원해 놓은 제주 목관아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주영 또는 제주영청이라고 그 호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제주 목관이라고 공식 그 탐라실력도든 그 문헌에 보면은 이하를 제주 목관이라고 딱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그 지금 제주 목관아가 뭐 판관도 거기 있었고 목사도 거기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때문인데 제주목은 여기 지금 그 구자 하도리까지 뭐 어떤 분은 종달리까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하도 종달리고 서쪽으로는 이제 한경면 신창리까지가 오늘날 이제 그 조선시대 제주목의 경계고요. 정의현은 저기 성산 고성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서귀포시 법한동까지가 정의현이고 그 다음에 그 법한동 바로 인근이 이제 강정동입니다. 서귀포시 강정동부터 한경면 두모리까지가 대정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경면은 좀 제주시로 돼 있지만은 조선시대에는 한경면에 이 두모리 또는 용수리까지가 오히려 조선시대는 대정년 관할이었어요. 신창리부터 이제 한경면 신창리부터 제주목 관할로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이런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체적으로 이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고산자 김정호의 이제 그 대동여지도 중에 우리 제주도 그림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제주도 전역 그림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보이십니까? 예. 이게 이제 여기 한라산 정상을 기준으로 요 동쪽과 서쪽으로 이 북쪽 지역이 제주목이에요. 제주목. 그리고 요 한라산 동쪽 서쪽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한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법한입니다. 그냥 법한까지가 여기 정의현이고 여기 법한 옆에 이제 강정동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은 우두포하고 두모촌이라고 나와요. 이 우두포는 지금의 이제 한경 용수리 이제 포구고 여기 이제 두모촌은 두모리여서 여기 두모리까지가 대정현입니다. 대정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조포라고 돼 있어서 성산 오조리에서 법한촌까지가 정의현의 관할이고 정의현의 중심지는 여기 지금 성읍, 표선 성읍 민속마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정의현 성이 있는 곳이고 여기 대정 안성리에 보면 대정현성이 있죠. 그래서 그 대정현성을 중심으로 이쪽으로는 한경면 두모리하고 용수리까지가 대정현에 속하고 요 동쪽으로는 강정동, 서귀포시 강정동부터가 대정 조선시대 대정동에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상 나눠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주목의 관아 두 곳, 제주 영청과 제주 목관. 그래서 제주 영청은 목사 근무처. 근데 제주 목관은 아까 제주 판관 근무처. 그래서 현재 제주목 관아. 그래서 이 제주 목관아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가 있는 관아다에서 상아, 윗사람이 있는 관아다에서 상아. 그리고 제주 판관이 근무하는 곳은 뭐냐 하면 목사보다 2인자, 아래인 2인자가 근무하는 관아라는 뜻의 이아, 이 두이자거든요. 두이자를 이렇게 이제 한자로 복잡하게 이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목관아는 상아. 근데 조선시대 명칭으로는 제주 영청에 해당되고 저쪽에 위에 예술공간 이하가 있는 곳은 이게 이하인데 여기는 제주 판관이 근무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 제주 판관이 제주목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듯해서 아예 그냥 오늘날 행정 지도자랑 행정 수반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제주 목사는 오늘날 제주도지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주 판관이 제주시장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의현감과 대정현감 두 지역을 합한 사람이 오늘날 서귀포 시장인데, 정의현 서귀포 동부 쪽과 서귀포 서부 쪽, 요 대정현감 요 두 사람의 역할은 오늘날 서귀포 시장이다. 그리고 제주 판관이 제주시장이다. 그리고 그 위에 제주도 전역을 다스리는 제주 목사, 제주도지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더 조금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제주 목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존재가 아까 정산품이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당상관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품, 당상관이라는 의미를 조금 살펴봐야 될 듯한데, 제주 목사는 아까 자기 관할 아예 제주목을 다스리는 사람이 제주 판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정의연, 대정연을 다스리는 정의연입니다. 이 지방관이 3명이 있는 거예요. 이 3명의 지방관에 대한 그 인사고과 관리평가하고, 그 다음에 제주 전역을 이렇게 순력하고, 그러면서 그 민심 이렇게 이제 시찰하고, 수령들 잘 다스리나 확인하고, 이게 이런 역할을 했던 게 조선시대 육지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역할을 했냐면은 관찰사가 했거든요. 관찰사. 이른바 감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전라도 관찰사, 전라감사, 뭐 평안도 관찰사, 평안감사, 이 도마다 한 명씩 파견돼서 자기 관할 도 안에, 전라도 안에 이렇게 목군현에 파견된 목사, 군수, 현령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인사들 이렇게 이제 잘 다스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람이 관찰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관찰사가 머무는 관청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명 또는 영청이라고 부릅니다. 가명 또는 영청. 이 제주 목사는 정산품 당상관으로 문관이 부임하면 통정대부가 오고요. 무관이 부임하면 절충장군이 오는데, 육지의 다른 지역 목사들은 전부 정산품은 같은데 당하관입니다. 당상 당하관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육지 지역의 목사들은 당하관으로 통원대부 어모장군인데, 제주 지역의 목사는 정산품 당상관으로 통정대부 절충장군이 온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풍계는 높고, 풍계는 정산품 중에서도 상계인 당상관이고, 근데 목사라는 직책은 육지 지역에서 보면 원래는 정산품 당하관이 이제 임명되었던 자리여서 관직을 낮다. 해서 풍계는 높고 관직은 낮다. 이거 한자로 얘기하면은 계고직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그 직책을 부여받을 때는 항상 그 관직명 앞에 뭐를 붙이냐면 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행, 목사, 뭐 아무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목사로 와서 일단 목사라는 관직은 정산품 당하관이 돼야 되는데, 육지의 다른 지역 목사처럼. 근데 제주 목사로는 정산품 당상관이 왔기 때문에 풍계는 또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행이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그래서 제주 목사에는 이제 행, 제주 목사, 뭐 아무개 이렇게 이제 한데, 육지 지역은 이제 그 행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죠. 제주 목사는 행정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군정까지도, 군사적인 기능까지도 담당해서, 불렀던 명칭이 제주 목사로만 안 되고요. 만호 겸 목사, 또는 안무사 겸 목사, 또는 목사 겸 절제사, 방어사,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수반되어서 행정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기능까지도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조선시대 기준으로 해서 제주에 목사로 파견된 인물이 500년 동안 몇 명이냐면 지금 현재 문헌에 이제 확인된 바로는 286명이 제주 목사로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자, 아까 당상관, 당하관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좀 상식적으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은 정삼품 상계 이상을 당상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흔히 하는 뜻으로 당상이라는 말은 임금과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어전에서 회의하면서 국정도 같이 논의하고 정책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임금과 함께 이렇게 대화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상관이라고 해요. 당하관 이하는 어전 회의든 같은 이 임금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맞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삼품 상계인데 당상관. 조선시대 관리들의 그 등급이요, 총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냐면 30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크게 정1품부터 종9품까지 해서 1품부터 9품까지 있어요. 그러면 9등급이 되죠. 1품, 2품, 3품에서 9등급이 되고, 그리고 한 품당 다시 정과 종으로 나눠요. 그러면 정1품 있고 그 아래는 정2품이 아니고 종1품, 종1품 아래는 정2품, 정2품 아래는 종2품 해서 이제 또 한 개 품당 정종 두 개 층으로 나누니까 18등급이 되는데, 다시 1품부터 종6품까지는 또 상계하계가 있어요. 그냥 6품계, 1품부터 6품계의 정종 두 개로 나누고 또 그 한 개 품계마다 상하 두 등급으로 나누니까 1품부터 종6품까지는 24등급이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 7품부터 9품까지는 그냥 정과 종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6등급으로 나눠지니까 24등급하고 6등급하고 합하면은 30등급이 돼서, 원래 조선시대 이제 그 관리들의 등급은 이렇게 30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30등급 중 정1품에서 정3품 중에도 상계까지가 당상관이라고 부르고, 같은 정3품인데 하계 이하는 다 당하관이라고 부르고요. 또 당하관 중에서도 정3품 하계 이하 중에서도 또 참상관, 참하관 또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부르기도 하는데, 참상관은 종6품 이상을 참상관이라고 하고, 참하관은 정7품 이하는 이제 참하관이라고 해서 크게 조선시대 관리는 당상, 당하, 참상, 참하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우리가 이제 뭐 사극을 보던 조선시대 고위 관력을 부를 때 영감, 대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감이다, 대감이다 라는 표현은 둘 다 대감이든 영감이든 바로 뭐를 가리키는 표현이냐면 당상관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대감. 그러니까는 당하관부터 뭐 영감, 대감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정1품에서 정2품까지가 대감이고요. 그리고 종2품부터 정3품 상계까지만 영감이어서 또 대감과 영감도 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제일 이제 고위 관리인 재상급들이라고 표현할 때 당상관까지가 이제 재상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상급도 대감과 영감에 이제 구별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상관이 되면은 어떤 그 혜택이 있냐면은, 일단 본인 자신은 인사고과를 누구로부터 받지 않아요. 오로지 임금이 그냥 판단해서 이렇게 이제 옮기고, 관복도 빨간색 홍포라고 해서 빨간색 옷을 입고, 하급 관료들, 자기 소속이던 하급 관료들이 인사고과를 수행하고 국가의 의례 또는 중요 국정 결정에 이렇게 참여하는 권한이 있고요. 당상관 중에서도 2품 이상은 또 어떤 특권이 더 있냐면은, 퇴직한 뒤에 이제 기로소라고 이제 원로, 국가 원로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아니면은 본인부터 시작해서 3대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까지 추증 이렇게 이제 추증할 수 있고, 증시는 본인이 돌아가시면은 조정에서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참 그
관리로서 훌륭한 관리로서 이만한 역할을 했다 해서 시호를 붙여줘요. 시호. 뭐 문전공이다, 문경공이다. 예, 그렇게 시호 내려주는 증시 권한도 이품 이상까지만 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이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주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육지가 보면은 그 어떤 특정 가문마다 이제 그 큰 영의정 이상 뭐 좌의정 우의정 이런 그 재상급들 신도비라고 이제 묘소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는데 그 신도비를 세울 수 있는 특권도 이품 이상만 이렇게 세우고 비석 같은 거 보시면은 위에 머리 씌우는 개석이 기와지붕 형태로 돼 있는 그 개석이 있는가 하면은 네모나게 이묵이나 뭐 용 두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이렇게 그 조각되어 있는 머리 비상 머릿돌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수라고 부르는데 그 이수를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이제 이품 이상에게만 이렇게 이제 부여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30등급으로 나누어진 조선시대 품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정일품, 종일품이 있는데 다시 또 일품에도 상하, 또 종일품에도 상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지금 나눠서 여기 정일품부터 정삼품 상계까지가 통종대부 절충장군에서 여기까지가 당상관입니다. 당상관. 그래서 다 명칭이 틀려요. 품계가. 그리고 여기 정삼품 하계부터 이제 내려와서는 당하관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종류품 하계까지는 또 참상관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정칠품부터 종구품까지가 참하관이라고 당하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일품부터 당상관부터 시작해서 종사품 하계까지는 그래도 다 대부라고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는데 여기 정오품 상계부터는 랑이라는 이제 그 품계가 붙고 무관은 여기 종사품 하계까지 장군이라는 호칭을 받는데 여기 지금 정오품 무관부터 종유품 하계까지는 교위라는 이제 그 관직명을 부여받고 정칠품부터 종구품까지 무관은 부위라고 불러서 이렇게 이제 그 문관 무관이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상, 참상, 참하, 문무관의 그 품계 명칭 우리가 그 어디 무덤가에 가면 이제 묘비들 막 세워져 있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 통덕랑 뭐 아무개 이렇게 나오면 통덕랑 하게 되면은 여기 있네요. 정오품 상계에 해당되는 문관 출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병절교위 하게 되면 전력부위 하게 되면은 종구품에 이제 해당된다 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호칭 품계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선시대 판관은 육지 같으면은 지방장관을 보좌하는 부관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꾸 그 제주 판관을 제주 목사를 보좌하던 부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마치 부관하게 되면 오늘날로 따지면 뭐 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실질적인 지방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라 지방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뭐 보조 역할을 하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육지는 그게 맞습니다만은 제주 지역만큼은 제주도 전역을 목사가 다스리기 때문에 제주 목에 있는 아까 한라산 북쪽 지역에 있는 행정분정은 실질적으로 제주 판관이 이제 다스렸다. 그래서 이제 이하라고 부르고 제주 목관인데 그러면 조선시대 제주 판관으로 또 부임한 애들은 몇 명이 되냐 하면은 252명이나 돼요. 아까 제주 목사는 몇 명이었죠? 286명이었어요. 근데 제주 판관은 252명이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더 오랫동안 제주 목사로 존재했는지 판관이 더 제주 목사로 오랫동안 재임했는지 보면은 오히려 목사가 아니라 판관이 아까 286명하고 같은 연도니까 252명 하면 판관이 조금 더 뭐 장수라기보다는 오래 재임하고 목사는 조금 단명, 빨리빨리 교체됐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현감 같은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 목관화 관덕정 앞에 이제 이 목관화가 영청인 거예요. 영청. 이게 제주 영청입니다. 우리는 목관화라고 부르는데 제주 영청이고. 이거 보시면 더 이해가 돼요. 탐나술력도 제주 전체 보시면은 여기 이게 관덕정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제주 목관화죠. 이게 이제 제주 목사가 머물렀던 제주 영청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또 관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관이라고 이렇게 아예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누가 근무하는 곳이냐면 제주 판관이 근무하던 것이고, 여기가 이하입니다. 이하. 회랑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주 목에는 이렇게 요 존재를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요 존재는 제주 판관이 근무했던 곳으로 제주목 행정 담당 이하고, 여기가 목사가 다스렸던 이제 영청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주 지금 목관화 들어가실 때 보면은 다른 건 펴놓고 진해루라는 이제 그 명칭이 있는데, 저는 요거를 조금 눈여겨보세요. 탐나포정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탐나포정사. 탐나야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의 옛 이름이고, 그럼 포정사라는 말이 뭐냐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텐데, 관찰사 직무 관청을 포정사라고 부릅니다. 관찰사. 육지 같으면은. 그래서 저기 뭐 충청도 포정사에서 이제 충청감사가 머무는 곳을 포정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탐나 포정사라고 부른 것은 육지의 관찰사나 다름없는 제주 목사가 근무하는 관청이다, 이런 뜻이고, 이 탐나 포정사라는 편액을 쓴 사람은 이제 남지훈 목사 때, 숙종 때입니다. 이게 추정합니다. 목관화 앞에 보면 하마비도 있어요.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목사하고는 달리 수령 이하 개 하마 딱 이렇게 되십니다. 수령 아래로는 개 모두 하마, 말에서 하 내려라, 이렇게 말 내리고 이제 제주 영청으로 들어와라. 이 하마비라고 불리는 게 우리 제주에는 두 군데 있어요. 목관화 앞에 하나 있고요. 어디 또 하나 있냐면 제주 향교 앞에 또 여기 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대소인 하마비라고 돼 있어요. 뭐 대인이든 소인이든 하마, 다 말해서 내리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석이라는 뜻인데, 보통 비라는 표현은 안 쓰거든요. 그냥 이 말은 곧 무슨 뜻이냐면은 조선시대에 이제 세워졌던 비석이 아니고, 뭐 일제강점기라든가 조금 나중에 이제 하마비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운 게 아니냐 해서, 제주 향교 앞에 있는 하마비는 일단 이 비석 자체의 건립을 조선시대로 안 보고요. 그 이후로 이제 보고 규모도 좀 작습니다. 이 하마비라는 게 이제 말에서 내려 들어가야 될 어떤 그 신성한 곳 또는 아주 권위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 신성하고 권위 있는 곳을 지날 때는 항상 말에서 내려서 예의를 갖추고 들어가라 라는 뜻이거든요. 종묘, 조선의 역대 왕들의 신이 모셔놓은 종묘, 또는 문묘, 뭐 조선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 성현들의 신이 모셔놓은 그 성균관 문묘, 그리고 이제 뭐 대궐 문 앞에, 아니면은 왕릉들 있죠. 이제 조선시대 왕릉들 앞에도, 칠성진화 무덤 앞에도 하마비를 세워서 존경심을 표하는데, 이 하마비는 처음부터 비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태종실록에 보면은 이 1413년 1월 21일 기록에 보면은 처음에는 표목, 나무에다가 이제 그 표시하는 표목으로 이렇게 이제 말에서 내려라 라고 이렇게 했다가, 점차 나무는 뭐 오래되면은 뭐 부러질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반영구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에서 석비로 이렇게 교체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태종실록에 보면은 그 쓰여져 있는 비문의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소관리 과차자 개하마. 대소관리들은 이곳을 지나는 자는 모두 말에서 내려라 라고 이제 쓰여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에서 내리는 거리까지 지정해요. 골문 앞에서 1품 이하에 해당되면은 한 10보 거리에서 머무르고, 3품 이하부터는 20보 전에서 내리고, 7품 이하는 30보 전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와라. 이렇게 이제 또 풍계에 따라서 이 말에서 내리는 지점까지도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보라는 것은 통상 한 걸음이란 뜻인데, 왼발, 오른발까지 이렇게 이제 걸으면은 한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일보는 한 124cm, 1m 조금 넘는 거리여서 1품 이하는 뭐 한 10여 미터 전에서 3품 이하는 뭐 한 20여 미터 이제 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서 내려와라 해서 하마 지점까지도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제주 목관화의 함합이라면, 요 오른쪽은 저 서울 성균관에 있는 이제 성균관 대학교 딱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성균관 건물이고 명륜당 대성전이 있고, 바로 그 성균관 대학교 이제 정문 옆에 보면 이렇게 함합이가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때문에 함합이 세운 게 아니고요. 문묘 유교 성현인 성균관에 이제 대성전이 있는 유교 성현들의 친위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함합이가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여기는 좀 대소인원 과차자 개하마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2m가 넘습니다. 아주 높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예술공간 이하죠. 이하가 앞에 표석에 보시면은 찰미헌터라고 지금 표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찰미헌이라는 것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전 우리 제주 목관화에 있는 여러 또는 제주 전역에 있는 고건축물 현판 편액을 좀 공부했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그 편액 이름, 뭐 관덕정도 있고 뭐 홍화각도 있고 뭐 한데, 제일 마음에 드는 이름이 오히려 이하 제주판관이 근무했던 그 동원의 명칭 찰미헌인데, 찰이 살필 찰자에도 미가 눈썹 밑자입니다. 그러면 찰미라는 뜻은 눈썹을 살펴라라는 뜻이거든요. 헌은 그냥 건물이니까 눈썹을 살펴라. 이게 무슨 뜻이냐?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같은 이름으로 찰미당이라고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데, 그 찰미당을 세운 김웅조란 사람이 이제 쓴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눈썹은 기쁠 때면 이 눈썹 사이가 펴지고, 미간이 이제 좀 펴지고, 화날 때는 막 인상 쓰잖아요. 그러면 눈썹 사이가 찌푸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하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막 인상 찡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만이 많아서 하소연하러 들어오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거울을 잘 못 다스리고 있구나 반성하게 되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뭐 눈썹이 활짝 펴져 있고 뭐 만면에 뭐 미소까지 띄면 더 좋은데,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정치를 또 잘 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어떤 그 인상만 보고도 본인이 그 다스리는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찰미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이제 눈썹 사이를 좀 잘 살펴라, 찡그리고 있느냐, 좀 활짝 펴져 있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라라고 이렇게 제주 판관 건물 이름에 근무하는 건물 이름에 찰미헌이라고 있어서,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참 우리가 되새겨볼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이제 제주 목사를 보시면은 아까 286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통상 원래 2년 반 임기예요. 목사 임기가 육지든 목사 임기가 2년 반 30개월 근무가 원칙인데, 500년 동안 제주 목사는 아까 286년 500년으로 나눠 보니까 1년 9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원래 수령 연한보다는 좀 낮다, 단명에 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1년 이하 근무하다가 떠난 사람은 65명, 6개월 이하만 근무하다가 떠난 사람은 28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왜 제주 목사가 단명에 그쳤나 따져보니까 일단 재임 중 사망한 사람도 많아요. 21명이나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운구합니다. 그 시신을 보관하는 관을 운구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뭐니 해도 제주 목사로 있다가 파직당하거나 파면되어서 또는 서울로 뭔가 이 죄질이 있어서 조사해야겠다 해서 압송당한 사람이 68명이나 돼요.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만큼 제주 목사로 있으면서 탐관오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파직되거나 압송당한 인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 제주 목사 임기가 이렇게 또 단명에 그치기도 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최장수 목사, 286명 중에 최장수 목사가 누구냐면 선조 때 제주 목사로 왔던 이경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임진왜란 정유재란까지 한 7년 동안 외란을 당할 때여서 떠나지 못하고 붙인 사람도 있었는데 본인도 제주에서 사망한 사람이에요. 6년 4개월 동안 장수한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4년 4개월 동안 근무한 인물로 성종 때 이종윤 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 자기 근무 30개월을 딱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인 양효선 등 300여 명이 조정에 진정해서 이와 같은 목사는 우리 제주민을 계속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청원해갖고 그대로 유임시켜서 뭐 포상도 내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4년 4개월 재임. 이 고종 때는 그 국제 정세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목사 교체가, 이 조이순 백낙연 목사는 목사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좀 장수한 목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 목사를 공부할 때 또 하나 참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이영상 그 탐나술력도에 보시면은 서문에 이영상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제주 목사를 두 가지 용어로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합니다. 하나는 도주, 섬도자 주인주자예요. 섬의 주인이다. 제주섬 전체가 너 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제주 목사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요 섬 안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도주다. 제주 목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이영상이 한 겁니다. 탐나술력도 섬. 그런데 환적이란 말이 제주 목사를 놓고 또 환적이란 말도 또 표현해요. 이 환은 벼슬아치 환자고 적은 귀양갈 적자입니다. 벼슬아치로서 귀양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배 간다라는 거예요. 벼슬을 갖고 가는데 마치 귀양 가는 거, 유배 가는 거나 다름없는 벼슬이다. 제주 목사. 안 가기 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제주 목사를 가리키는 표현도 이렇게 도주, 환적 이렇게 이제 두 표현이 이영상은 탐나술력도 서문에 썼고요. 술력이 이제 봄, 가을로 이루어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쭉 동해서 서로 이제 돕니다. 이런 표현도 제주 목사 3년이면 우왕의 석섬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왕이 많이 나기도 했었지만은 제주 소에서 그만큼 제주에 징기한 약재들을 많이 약탈해 갔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특산물들을 보시면은 뭐 빈주, 진주, 앵무배, 아주 그 사치품 조개, 그 가운데 톱니처럼 생겨서 이렇게 나눠진 조개 있습니다. 뭐 영지, 지초, 우항, 전복, 보거, 옥두와 옥돔, 귤, 오미자, 제주의 특산물들 이렇게 이제 갈취하는 경우가 많고, 제주의 물건들을 이 선정을 베푼, 그래서 제주 목사는 꼭 이런 말이 들어가요. 제주 물건을 일체 강압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내지는 세공 물건 중에 구하기 어려운 것은 좀 감면하도록 조정에 아뢰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목사가 많지 않단 말이죠. 이게 많지 않다는 사실은 거꾸로 역으로 이제 약탈행위, 불법행위, 탐관오리들이 더 많았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이제 반증하고, 특히 19세기 가게 되면은 제주에도 이제 여러 차례 밀란이 발발하는데 바로 탐관오리와 이제 결부된 폭정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주 목사 선정 사례가 한 10여 명 정도 이제 등장합니다.
조선전기 때 기건, 이학동, 이종윤, 조선 후기 때는 노정, 이영상, 김정, 윤시동, 허명, 윤구동, 이원조, 양현수 이런 11명의 제주 목사들이 그나마 제주 사회에서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기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복 같은 경우는 참 해녀들, 잡녀들이 고통스럽게 이제 따서 먹지 않겠다. 제주 사람들이 청렴한 것을 탐복하고, 기건과 관련해서 조금 덜 알려진 것은 이 시체가 여기저기 그냥 막 버려지는데 관을 짜서 전부 수습하여 이렇게 이제 매장을 시켜줬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건의 꿈에 이렇게 이제 그 후손들이 등장해갖고 당신네 후손이 번창할 것이요. 그래서 기건의 아들 축이 또 찬을 낳았다. 뭐 이런 일화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탐락인연에. 이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종실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주 백성들이 유임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서 유임하게 해준 인물이고, 노정은 어찌 보면은 구휼을 잘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윤시동 같은 경우는 아까 기건 목사랑 같이 돌아갈 적에 제주 물건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 허명 같은 경우는 잡녀들의 이제 그 수세를 없앴다. 맑고 깨끗한 정치를 폈다. 윤구동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진휴를 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원조는 역시 이제 진율도 잘했고, 향연사 건립 이런 것들을 좀 했다라고 되어 있고, 양원수 목사 역시도 훈민편젓을 백성 가르치고 명백 공평 다스리는데 아주 분명하고 공평하고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 고려시대 때 훌륭한 목명관 얘기할 때 수령오사라는 말을 하고요. 조선시대 때는 또 수령칠사란 말이 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고려시대 때 수령오사 또는 조선시대 때 수령칠사라는 말과 함께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고려시대 때는 성종 때 목민관 육조목이라는 게 있어요. 무체옥송, 옥송, 형사 사법 일을 지체하지 말고 창념, 창고를 제대로 넉넉하게 만들고 국민, 공공한 백성을 이렇게 이제 진율 잘 하고 근관 농상, 농사양점을 열심히 장려하고 부역 조세를 가볍게 하고 경호박부, 일 처리할 때 공평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일반적으로 훌륭한 지방관이라면 이 6가지 조목을 늘 염두에 두고 다스려라,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5개로 압축이 됩니다. 수령오사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 우왕 때 등장하는데 전야벽 이렇게 나와요. 예, 개간을 많이 해라. 농토를 많이 넓혀라. 호구증, 인구와 호수를 증가시켜라. 세금은 균등하게 해라. 소송은 아주 간명하게 처리하고, 도적은 근절해라. 사회 치안 질서를 잘 유지해라. 이 5가지를 잘 해야지 이제 수령 성적 평가, 고가가 아주 우수 등급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수령 오사입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가면은 7개로 이제 늘어나요. 조선시대 수령 칠사는 아까 5개로 딱 정리한 게 아니고, 태종 때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존심인서. 그러니까 인하고 서, 어짐과 너그러움으로 존심, 마음에 이제 보존해라.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염근, 청렴근신으로 행기, 자기 몸가짐을 갖고 행동하라. 어떤 조량을 잘 받들어서 준법 정신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농상, 농업, 이제 양잠, 말 그대로 이제 산업 경제 발전을 얘기하는 거겠고, 학교를 잘 닦고 교육 균형을 얘기하는 거겠고, 세금 역시 또 한결같고 공평하게 하고, 소송 처리는 아주 밝고 합당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조선시대 수령칠사인데, 이 내용을 이제 아주
또 간단하게 이제 압축해서 경국대전에 이렇게 이제 조목으로 아예 나와 있는 게 경국대전의 수령칠사입니다. 이게 이제 농상성, 호구중, 현대. 아까 고려시대 수령오사랑 유사해요. 농업반성, 농사양장, 농상성, 호구증가, 가호나 인구, 학교진흥, 군정관리, 부역, 세금 균등, 소송감면, 그리고 이제 간할금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려 때 수령오사, 그리고 또 조선 때 수령칠사, 이 부분을 조선 말기 때 뭐 다 아시겠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라는 책을 놓고 지방관이 이렇게 이제 지녀들 어떤 그 자세, 공직자로서 지녀들 자세를 72조목으로 이렇게 나눠요. 크게 이 12가지 이제 주제로 나눠서 부임할 때, 해관, 떠날 때,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은 어떻게 가다듬고 항상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백성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전 2호 예병 행무 2는 인사 업무 또 호는 재정 업무 얘는 의례 외교 업무 병은 군사 업무 형은 사법 업무 공은 토목건설 업무 이런 업무 수행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진황 흉년 등 재난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12편으로 72조항을 강조하면서 훌륭한 지방관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애민 6가지를 다산 선생이 제시한 게 요 6가지입니다. 양로, 어른 잘 공경해라. 자유, 어린아이 잘 돌봐라. 진궁, 공공한 백성을 이렇게 이제 좀 구제해라. 이 공공한 백성은 황과고독 네 부류의 사람이죠. 호랍이, 과부, 고아, 늙어 자식 없는 자. 공공한 백성을 이렇게 잘 구제하라. 상살을 당한 사람은 잘 보살펴주라. 관질, 장애인, 중환자, 신역, 부가지 말라. 그리고 재난 구제하라. 해서 이제 다산 선생이 또 훌륭한 지방관의 특히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6가지 조목 제시한 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 이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고려시대 수령오사나 조선 때 수령칠사나 아니면 다산 선생이 제시한 이제 그 목민심서나 이렇게 삶의 철학 그리고 또 경제, 사회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까 그 오사나 칠사를 한번 좀 이렇게 조목별로 분류를 해봤거든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 삶의 철학으로 어떤 그 어짐과 너그러움 또는 청렴과 참 삼감, 근심, 열심히 그리고 또 아주 공평한 업무 처리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삶의 철학으로 이렇게 갖춰져야 되고 훌륭한 지방관이라면 경제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산업 진흥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세금은 참 균등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고 또 역시 개간과 이렇게 먹거리 사업은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청렴. 사회적으로는 일단 이 사법 소송 업무 이걸 아주 명쾌하고 간명하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고 공공한 백성들 구일하고 그다음 지금은 점점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든 가호와 인구를 늘리는 것도 지방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교육 진흥도 중요하고 그다음 사회 치안 질서 유지 업무 그다음에 이제 그 군정 업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잘 닦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정근대 사회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동안 최소한 어떤 그 자기가 한 지역의 지방관이라면 좀 이와 같은 정신을 늘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간직하면서 다스려야 그나마 후세들로부터 선장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주 목사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 5분 정도 좀 쉬었다가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제주 목사를 조금 추모하는 어떤 그 유적들이 또 제주 사회 곳곳에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이렇게 나중에 다시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